안녕하세요. 이번 테마는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에 대한 겁니다.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테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피의자의 지위가 원래 수사 단계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공판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재판이 확정이 되고 나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형 집행 절차가 있을 거고요. 이때 이제 수사 단계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제 피의자, 그 다음에 공판 단계로는 이제 피고인, 그 다음에 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이제 수형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실무상으로는 모든 사건을 수사로 시작하지는 않죠. 바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소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본도 고소율이 높은 편인데 일본보다 전체적으로 40배. 그 다음에 실제로 1인당, 인구 1인당은 200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바로 이제 내사 단계가 있고 이 내사 단계의 대상을 이 피내사자 내지는 용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수사가 개시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무상 입건이라고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내사 절차를 거쳐서 입건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가 되는데 이제 다만 이 내사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요. 소송법에 근거가 없고 단지 대통령령이라든지 대통령령에도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이제 법무부령에 기인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법무부령에 근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수사는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뭐가 두 종류냐면은 일단은 수사의 단서 뒤에 테마가 나오게 될 텐데 어떤 불신검문을 한다거나 범죄 신고가 있다든지 현행범이 체포될 수 있고 피해 신고가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의 단서인데 일반적인 수사의 단서, 실마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있으면은 이렇게 내사를 거쳐서 이제 범죄 인지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범죄 인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재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검사만 가능했다가 2012년부터 사법경찰관이 결재를 할 수 있게끔 법이 일단은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이제 독자적인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원칙적인 형태가 사법경찰관이 결재를 하고요. 실무상으로는 어떤 수사과장, 형사과장이 결재를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인지 보고서를 거쳐서 이렇게 결재를 하는 것을 범죄의 인지 절차, 사건의 수리 절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사를 거쳐서 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사 이외에 우리 실무상 90%의 사건은 고소고발 자수가 있게 되면 즉시 수사가 개시가 되죠. 이렇게 사건의 범죄인지를 거치는 경우 그 다음에 범죄인지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전부 다 합쳐서 입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개념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사를 거쳤을 때는 범죄인지 절차를 거쳐서 범죄인지 보고서 그래서 사건을 결재받는 것, 사건의 수리 절차, 범죄인지 절차 얘기하고 고소고발 자수가 있으면 범죄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가 개시된다. 그래서 입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입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실무상 용어이긴 하지만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절차들은 법무부령에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부분은 법이 규율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형사 절차 법정주의를 얘기할 때요. 이 형사 절차는 법률로 규정을 해야 된다. 법률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법률에는 뭐가부터 시작이 되어 있냐면 법률은 수사부터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수사의
근거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196조, 197조 1화. 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는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범죄 혐의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항상 모든 게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내부적인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 그러면 수사기관이 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외부에 표시해서 국민이 인식 가능할 때, 이런 것들을 외부에 표시해서 국민이 인식 가능할 때, 이게 이제 바로 실질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상으로는 범죄인지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범죄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소고발 자수가 있으면 이 건을 시작을 해서 공식적으로 수사가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수사가 되면은 우리 실무에서 어떤 것도 하게 돼요. 바로 킥스에 입력을 합니다. 형사사법 정보화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 이 건 숫자가 우리가 실무에서도 잘 못 느끼는데 한 경찰서의 범죄율도 결정하게 되고, 또 이 건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처리율이 인사고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경찰서별로 어떤 심사 내지는 근속을 해가는데 그 숫자를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실적주의죠. 그래서 이 실적주의는 사실은 조금 실무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사건이 벌어지면 수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혐의가 있으면 유죄로 만드는 기록을 남길 거고, 혐의가 없으면 무죄로 남기는 기록을 남길 건데, 이 실적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 건이 적어야 돼. 두 번째, 이 건을 한 것은 웬만하면 유죄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이 건 숫자를 늘리려 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라든지 일정한 훈방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사에서 이렇게 종결을 하는 거, 이 건 이외에 불이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내사를 종결하는 이런 처분이 있고, 이 건을 하게 되는 거, 그러나 이 건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법원, 법의 해석의 기준인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이 범죄의 혐의를 기준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된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이렇게 개시되면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 수사의 종결은 공소제기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소제기하면 이제 유죄 판결 쪽으로 보내는 게 공소제기고, 불기소 처분도 있죠. 기소 불기소 처분. 이것은 검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된 게 뭐가 있느냐. 기소 불기소 처분 이외에 예전에는 불기소를 하더라도 무조건 검찰 단계에 가였지만 이제는 독자적으로 끝날 수 있다. 사경의 불송치 결정으로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송치 결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든지 불기소 처분이 되든지, 그게 아니고 이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명칭에서 피의자와 피고인, 공소 제기하면 피고인, 예전을 말로 치면은 예전에 한자, 우리가 조선시대는 고한다 얘기하죠. 바로 고함을 당한 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실 피고인과 피의자는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법원과 검사, 이제 피고인, 이 사람들을 소송 주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송 주체 가운데서 검사와 피고인을 가리켜서 이제 당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당사자라는 표현은 민사소송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나왔을 때 동대 동해 관계, 맞서 싸우는 거,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다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 당사자는 당사자, 민사소송에서 따온 거고요. 이 당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당사자 대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대등합니까? 수사는 이제는 검사와 어떤 사경이 이제 수사의 주체가 되고, 이에 대해서 피의자는 수사의 객체, 상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만 추후에 이 사람이 공판 단계에서 법관 앞에서 법관이 심판을 하는데 마주 싸우는 당사자가 될 거니까 무조건 수사의 객체로서 원사이드하게
검사나 사경의 입장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서 수사의 객체지만 어떤 준 당사자의 주의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어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피고인으로서 됐을 때 정당한 방어를 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러한 개념, 이때는 수사의 객체였다가 공소가 제기되면 어떤 방어권을 가지는 당사자가 되고 동대 동해 관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수사 단계의 어떤 피의자의 지위와 권리, 이제 단문으로 보면은 지위가 하나의 위치가 있을 거고 권리가 또 하나의 테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의자의 개념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이전 단계 차근차근 쓰는 거예요. 답안을 쓸 때. 수사 이전에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피내사자나 공소가 제기된 자인 피고인, 그리고 유죄가 확정된 자인 수용자와 구분된다. 이렇게 의의는 개념을 정의하고 비교 개념까지 쓰는 거. 거기다가 이제 피의자의 시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고 종기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 자, 일단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가 되죠. 그 다음에 사경이 이게 추가된 거예요.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 불기소 이렇게 따라서 아무튼 기소되든 불기소되든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면 피의자의 지위가 소멸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피의자의 이제 소송법상의 지위.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사의 대상자다. 이게 수사의 객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이고 주체는 당연히 아니고, 피고인은 소송법상 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수사의 대상자, 객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피고인은 당사자로 가지만 아직 당사자 전 단계에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준 당사자 앞으로 가면 피고인은 장차, 피의자는 장차 피고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이지만 완전히 객체, 사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고 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인권 보장을 위해서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사법적 통제, 영장주의 같은 거, 뭐 적부심, 영장 실질 심사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이나 진술 거부권 등을 인정을 해서 어떤 좀 당사자에 준하는 권리로서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증거 방법에서로서의 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참고로서 뒤에 가서 이제 계속 배우겠는데, 증거는 증거 방법과 이제 증거 자료로 이렇게 나눕니다. 증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형물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자료는 이것을 이제 증거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증거 자료라고 해요. 그러면 예로 들면은 증인은 증거 방법이에요. 증거 조사는 이제 증인 신문이고,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이 증언이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을 쓸 때는 이 유형물을 얘기하고, 우리가 고소장이나 서류를 쓸 때 증거 방법이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진술서, 피신 조서, 어떤 증인 누구 뭐 이렇게 쓰죠. 이게 증거 방법이죠. 그래서 피의자도 스스로가 진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피의자가 행하는 진술이 증거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증거 방법,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될 때 인적 증거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인적 증거 방법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다음에 신체 자체를 뭐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육안으로 살펴보는 것들, 그러니까 오관을 이용해서 사물을 감독하는 걸 감증이라죠. 그래서 물적 증거 방법은 사람의 말 이외에 어떤 인적 증거 방법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권리. 지금은 처음 단계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하나 가면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만 처음에는 암기해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권. 이걸로 이제 안 끝내고 더 여러분들이 붙일 수 있으면 더 붙일 수 있어요. 뭐 예로 들면은 변호인 선임권, 또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바로 이제 피의자 신문과 피의자의 권리인데, 피의자 신문에서 먼저 진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열람 낭독해서 들려주어야 되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은 원본 완성하기 전에 보여줍니다. 내용 고칠 거 있느냐, 그럼 고치고, 그럼 내용을 바꿔서 쓰게 하죠. 그래서 열람 낭독 변경을 청구하면 조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지금은 워드로 치기 때문에 일단 변경을 다 하고, 또 고치기가 애매했을 때 표현 같은 거 이제 줄 긋고, 여기서 이름 같은 거 고치고, 뭐 두자 수정, 뭐 석자 수정 이렇게 써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추가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이쪽이 이제 검사들의 역할에서 주된 걸로 가게 될 텐데, 바로 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검사에게 이렇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검사가 이 구제를 신청을 받고 시정 조치를 하고 이에 안 따르게 되면 이에 대해서 또 징계도 하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사건을 송치하게 하는 걸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정 조치 청구권에서 인권 침해 신고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고요.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강제 수사에 대한 권리에서 일단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유리한 자료를 또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 구속영장의 등본 교부를 청구를 해서 그걸 봐서 어떤 체포 구속 적부 심의라든지 다양한 구속 취소 등등의 방어를 수단을 또 모색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직접적으로 체포 구속의 위법성을 다투는 거,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이것은 하나로 써 있지만 실제로는 체포 적부 심사와 구속 적부 심사로 나누죠. 체포 단계는 체포 적부 심사, 구속 단계는 구속 적부 심사이고, 이제 구속 취소 청구권은 사실상 구속 적부 심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구속의 적부를 청구하는 거. 그러나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직권 취소 이외에 활용은 미미하다라고 해요. 적부심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으니까 직권으로, 예를 들면 범인을, 사경이 범인을 체포해왔어요. 체포 취소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구속 취소, 체포 취소. 체포해왔는데 보니까 조사하던 도중에 진범이 또 잡혔어요. 그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물론 검사의 지휘를 받기는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견교통권은 구금된 자가 변호인을 만나게 하는 거. 변호인 선임 이외에 내가 구속돼서 예를 들면 구치소라든지 유치장에 있을 때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첫 번째 관할 법원에 체포 구소의 적부를 심사한다. 이 적부는 적법성과 부당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당성은, 적법성은 뭐 적법하냐 위법하냐, 위법한 부분을 다투는 거고, 부당성은 좀 과잉한 측면이라든지 계속 구금의 정당성. 예를 들면은 체포를 해왔어요. 근데 체포를 해왔는데 폭행죄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봤으면 구속사유가 소멸하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부당성도 뭐 절도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해왔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 보니까 고등학생이고 부모가 최근에 다 돌아가셨어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굶은 나머지 했어. 일단 절도로서 긴급 체포해왔지만 좀 과잉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부입니다. 부. 그리고 바로 구속된 피의자, 사실 여기다 여러분 체포라고 써도 돼요. 체포된 피의자, 구속 피의자 둘 다.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이게 적이에요. 구속 사유가 소멸될 때 이게 부. 이런 때 구속 취소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변호인 아닌 자, 이걸 이제 변호인 아닌 자 비변호인이라고 하죠. 가족 친지들이죠. 접견교통권, 구금된 자가 누구를 만나는 것을 접견교통권인데 이것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압수수색 검증 과정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해서 예를 들면 그 참여 절차에 의해서 압수 대상이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위법한 압수가 이루어지는데도 통제할 수 있고. 자, 이제 증거보전 절차는 뭐냐? 지금 증거보전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고, 사경은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원래 이제 청구가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청구하는데, 변호인은 뭐 이 사람들에 대한 거고,
피고인도 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1회 공판기일 전에만. 사경은 청구를 못하죠. 근데 검사는 또 동료바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과 이게 이제 이 증거보전이 184조인데 바로 이제 증거보전 청구권에서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 검증, 증인신문권들, 뭐 증인신문, 뭐 검증에의 참여권, 그리고 증인을 실제 신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증거보전이라는 제도는 어디에 청구하냐면,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현재 재판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니라 영장 전담 판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법원에 청구해서 수소법원과는 별개로 이 사람들이 미리 증거를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검사도 청구할 수 있는데 피의자의 권리 측면이니까 우리가 피의자 쪽에 좀 강조해서 쓰는 거예요. 검사도 청구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권리를 방향으로 해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도 빼놓고 쓴 거죠. 그래서 미리 내야에 유리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피의자는 압수수색 못 하잖아요. 자기가. 이거 절도죠. 그러니까 관할법원,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압수를 해온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증언을 확보해 놓는 거, 이걸 수사상 증거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항상 알아두실 게, 단문 채점은 우리 책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배점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어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수사활동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저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단문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피의자에게도 보석제도를 좀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피의자가 자의 어떤 보석 청구권, 사실 적부심에서, 구속 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 피의자 석방권이 인정이 되는데 아직 배우기 전이지만 피의자가 그걸 내보내달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석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구권을 인정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피의자를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행법상은 구속 적부심, 체포 구속 적부심, 그 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 두 가지만 해서 실적,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적이라고 외워두면은 실적에만 인정이 돼요. 근데 좀 다른 쪽에 확대자. 원래 이렇게 결어에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대안, 그 다음에 어떤 입법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추가하고 싶다면은 이런 것들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인이 검사에게 이제 이의 신청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송치 결정 시 어떤 구제 수단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불송치 결정, 구금된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이 됐을 때 원래 구금되고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이 딱 확정이 되죠. 그러면 형사보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불송치 결정 시 구제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써도 좋고, 어떤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 시 어떤 보상을 허용하는 뭐 입법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써주면은 더 좋고요.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외우면 되지만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재량껏 한두 줄 더 쓰면 플러스 1점 정도 맞을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이건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 외부에 또 공표하는 때. 그리고 끝날 때가 이제 새로 생겼다. 그전에는 검사가 기소 불기소로 끝나지만 사경에 불송치 결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지만 향후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당사자로서 준당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증거로 될 수 있다. 그 말은 인적 증거 방법, 그 몸은 검증의 대상이 돼서 물적 증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이제 피의자의 권리로서 어떤 변호인 선임권, 피의자 신문, 뭐 강제 수사의 권리, 증거 보전 아주 간단히 얘기했지만 사실 나중에 공부해 보면 추가로 될 게 되게 많아요. 어떤 변호인이 어떤 변호인 선임권에다가 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등등 다양한 얘기들이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점만 하고 우리는 답안에는 어차피 여기 있는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문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에 대한 단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데 하나는 지위가 큰 목차가 될 거고 하나는 소송법상 권리가 큰 목차가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것부터 생각을 하고 이제 의의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의자이고 어떤 피내사자, 피의자 이전 단계, 피고인, 공소제기 이후 유죄가 확정된 수용자와 구분된다. 이런 점들을 지적해 주고요. 피의자의 시기와 종기에서 어떤 수사가 개시되면 시작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거나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검사는 불기소 처분, 그 다음에 공소제기를 하면 피고인으로 바뀌니까 이때 종결이 되죠. 그 기타 여기에서 이제 다음 테마에 나오는데 피의자의 지위는 이건이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어떤 범죄의 혐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설에 관련한 이렇게 판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른 단문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사례를 공부하면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소개하는 것은 추가 점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송법상 이제 지위부터 나오는데 지위는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이다. 그래서 수사의 객체,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는 맞서 싸우는 당사자가 되는데 여기는 아니다는 점 지적해주고 기타 이런 객체라는 것을 상하관계나 수직관계 이렇게 표현해도 득점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준당사자, 당사자가 아니라 준당사자. 지금은 수사의 객체지만 향후에 피고인으로 될 자다. 그래서 준당사자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당사자가 돼서 방어 준비를 위해서 인권, 뭐 방어권,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기타 피의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있죠. 뭐 압수수색의 참여권이라든지 증거보전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인정된다. 이런 걸 서술하는 것도 배점을 받고요. 이제 증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물과 같이 증거로 쓴다. 그래서 피의자의 진술은 인적 증거이고 신체는 검증의 대상으로서 물적 증거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지위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다음 소송법상의 이제 권리도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 그래서 일단 변호인을 피의자 혹은 형제자매 배우자 법정 대리인 직계친족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기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참여권도 있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함께 써주면 배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양만 채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에서 이제 진술거부권 고지받는 거. 그래서 헌법 12조 2항의 기본권이고 진술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 고지되지 않으면 이것도 나중에 사례하면서 몇 번이나 보는데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에도 배점이 가능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해서 열람 낭독하고 증감 변경 청구권 기타 이의 진술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시정조치 청구권 바로 이게 2020년 2월 4일 개정법에 들어오는 거.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이때는 검사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시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자, 그다음 강제 수사에서 피의자의 권리 지금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가면 다 배운다 이거죠.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건 이익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체포구속 영장에 등본을 청구해요. 이걸 보고 적부심을 청구하든지 또 뭔가 하는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체포구속 적부심사 구속 취소 접견교통권 그래서 적부심에 대한 내용 구속 취소 구속이 적부가 됐을 때 접견교통권 특히 접견교통권은 여기뿐 아니라 앞쪽에 변호인 선임권과 관련해 있으면 적절히 배점이 될 거예요. 양에 따라서. 그래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쪽에다 서술하고 뭐 이쪽에서 언급만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검증에 뭐 참여권, 기타 사전 통지받을 권리 같은 경우도 함께 서술하도 배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참여에서 특히 이제 증거보전 같은 경우는 국가의 조력하에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 피의자가 압수수색하면 절도가 되잖아요. 피의자가 증인 강제로 끌고 오면 체포감금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의 조력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 서술이라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체포구속 적부심하고 어떤 영장 실질심사 이 두 가지에만 국정변호인 선임이 가능한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방어권 보장에 노력을 하자. 기타 이제 여러분들이 피의자 방어권과 관련한 것들을 좀 더 나열하고 또 경찰 실무와 관련해서 어떤 창의적인 서술 뭐 예로 들면은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손으로 쓰는 필기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의 내용인데 경찰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가 가지고 전자기록을 통해서 녹음 촬영만 하지 않으면 전자기록을 통한 필기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추가가 되면은 점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기타 사항들 항상 책에 있는 것에만 써도 돼요. 그보다 더 줄이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다 보면 그거 말고 생각이 안 나도 관련된 걸 서술하면 함께 배점이 가능하다. 이걸 염두에 두시라고요. 지금은 책에 써 있는 것 위주로만 가고 그것도 요약해서 가는 거지만 나중에 가서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다른 얘기를 집어넣으면 함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에 관한 단문 키워드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